이 세미나 주제가 이제 동분서주인데, 제가 사실은 동양 쪽, 뭐, 유교라든가, 이런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동서교류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유럽인들이 바라본 중국과 유교에 대해서만 말을 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를 좀 계획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동서문명 교류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동양이 근대 유럽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제 몇몇은 동양이 서양을 계몽했다라거나 혹은 근대 유럽의 기원이 동양이다. 라는 의견이 이제 도발적이고 급진적으로 보이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황태현 선생님께서 1년의 연구들을 출판하고 계신데, 어,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보면요. 르네상스나 계몽주의와 같은 지성사적 흐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확립된 정치적, 사회적 이념과 제도, 근대적 자유와 평등 이념, 관용 이념, 인권 사상, 민주주의, 종교분리, 고통교육 이념 등 모든이죠. 수많은 근대 유럽의 사상과 제도가 모두 유교 문화에서 받아들여 유럽적 견지에서 패치워크하고 재창조하여 근대적인 형태로 다듬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류의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국내 일만도 아니고요. 이미 뭐 90년대부터 일단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적인 이런 류의 주장을 담은 연구들을 찾아서 조금 여기 인용을 해놨고요. 사실 제가 이 주장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레토릭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서 이 주장을 좀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께서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좀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 이 발표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주장을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라고 바라본다면 탁월하고 기발하죠. 그러나 이게 엄밀하게 학문적인 주장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17, 18세기에 17세기에 이제 고도로 발달된 중국 문명의 신화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고 18세기에 중국 예찬풍조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 자체로 계몽사상가들이 공자의 철학과 중국 정치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이론을 보완 발전시켰다. 이런 주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유럽 근대 형성에 있어서 동아시아 문명이 미친 물질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을 통째로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것은 제 능력 밖의 작업이 되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문명과 유교가 18세기 계몽사상의 원천이라는 주장을 이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의 중국관을 통해서 검증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제가 3명의 계몽사상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볼테르, 몽테스키우, 비코인데요. 이 선정 기준은 뭐냐면 18세기에 각각 중국 예찬, 그리고 중국 혐오, 그리고 예찬과 혐오가 뒤섞인 태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3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볼테르와 몽테스키우에 대해서는 몽테스키우의 중국관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미 출판되어 있고요. 반면 비코는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제 볼테르와 몽테스키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 간략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비코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선정한 3명의 사상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국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출처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중국에 대한 소식이 정보가 유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과 유럽의 교류는 아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 시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단이 수입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상류층들 사이에서 비단이 유행했다는 거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당시 베르길리우스 등의 로마를 대표하는 문인들의 저작에 세레스라는 비단의 산지 세레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세는 이제
그 과학기술이 유럽에 도입됐죠. 화약이나 나침반과 같은. 그래서 물질적인 교류는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초까지 유럽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최초로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갖게 된 것은 바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그러니까 반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교 선교의 사명을 띠고 중국으로 파견된 예수의 선교사들의 공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에 상인이나 군인들에 비해서 더 오랜 기간 중국에 체류했죠. 그 선교를 위해서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한편 중국인과도 사교를 나누었죠. 이게 이전의 상인들과의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또 이제 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지식인 계층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게 된 중국의 지리, 역사, 철학, 정치, 종교 예식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담은 저작들을 라틴어로 출판해서 유럽에 유통시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이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예수의 선교사들을 그냥 적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공자와 유교에 대한 지식이 유럽 사회에 확산되게 된 것 역시 예수의 선교사들의 공이었는데요. 이제 17세기 후반인부터 주요 유교 경전들이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작들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언급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소식이 프랑스어로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죠. 라틴어가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18세기 유럽에는 이미 중국과 관련해서 상당한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 관련된 볼테르의 증언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구가 많으며 가장 번성한 제국인 중국이 이전에는 완전히 무시되었고 이어서 왜곡되었다가 마침내 이 시기에는 유럽의 여러 지방들보다 더 잘 알려져 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소식이 유럽에 처음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요. 16세기 이후로 유럽인들은 비유럽 민족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유럽 민족들의 대다수를 문명과 반대되는 야만으로 미개한 상태, 야만의 상태로 이제 규정을 해왔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중국이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는 광대한 영토, 많은 인구, 막대한 부에 대해 예찬을 했는데요. 이런 태도가 17세기 여러 저자들에게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유럽에서는 중국 문명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라는 신화가 퍼져 있었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저자들을 제가 여기 써놨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7세기의 신화가 18세기의 중국 예찬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18세기 중국 예찬의 대표격이 바로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스스로 이제 중국을 가본 적은 없으나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이 나라에 대해 언급한 모든 저작들을 다 읽어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굉장히 열렬한 중국 예찬론자였습니다. 볼테르가 과연 언제부터 중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특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국에 관한 편지, 영국 서한이 출판된 1733년 이후라는 것은 좀 저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볼테르는 26년에서 1729년까지 영국에 체류했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서한을 출판합니다. 근데 영국 서한에서 법률에 의한 통치,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종교적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이 프랑스에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상화된 영국의 모습을 프랑스의 현실과 대비시킴으로써 전제적 통치와 종교적 불관용을 비판합니다. 이 시기까지 볼테르에게 있어서 영국은 앙시앵 레짐 하에 프랑스 사회를 공격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였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중국과 관련된 언급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분량이 적고 파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사관 출판 이후에 볼테르는 영국보다는 중국에 매료되기 시작하는데요. 중국과 관련된 언급이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저는 볼테르에게 있어서 이 시기의 중국은 또 다른 영국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중국에 매료되었는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영국보다는 중국이 볼테르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성향에 부합하는 모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테르가 중국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볼테르의 정치적 성향, 종교적 성향은 무엇이었느냐인데요. 사실 이것도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이미 있죠. 볼테르는 이제 무신론에 단호하게 반대했던 이신론자였고요. 피에르벨의 무신론자의 사회에 대한 가정을 단호하게 반박을 합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피에르벨은 이제 무신론자도 도덕관념이 있는 사회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17세기에 하게 되는데요. 볼테르의 철학사전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 주고 복수하는 신, 남몰래 행한 착한 일을 보상하고 숨겨진 죄를 벌을 주는 신을 인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볼테르는 종교의 실용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무신론에 반대했었고요. 그러나 이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계시와 기적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광신을 격렬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볼테르가 보기에 이 유교는 중국의 유교는 이성의 토대를 둔 자연 종교의 원형,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고 모든 미신과 자신이 비판했던 미신과 야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유교를 이신론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 이전 예수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볼테르도 이런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 어, 그 원래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궁론에 보면은 고대 다신교를 부도덕함을 이제 비난을 하는데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비판했던 그 다신교와 구분되는 이 유교는 일신교적 자연신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이 공자를 포함한 중국의 현자들의 덕으로 유지되는 이 일신교인 유교가 그 자체로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정리해 보자면 중국을 계시 종교와 무관하게 계시 종교의 틀을 밖에서 인간 이성을 통해서 구원에 충분한 덕에 도달한 민족이다라고 설정을 한 것인데요. 이런 니치의 관점은 17세기 예수의 다른 예수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표적인 이신론자들에게로 이제 널리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런 전통과 관련해서 데이비드 휴메의 언급을 한번 인용해 볼 텐데요. 공자의 제자들인 문인들은 우주에서 유일한 이신론자들의 조직체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죠. 그래서 볼테르가 어떻게 그럼 자신의 저작에서 유교를 묘사했느냐, 중국과 유교를 묘사했느냐. 철학사전에서 중국은 미신과 광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나라다. 그리고 관용론에서는 종교적 관용의 모범이 되는 나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직접 좀 더 인용을 해보면요. 유신론은, 그러니까 볼테르는 자신의 종교적 입장이 그 무신론과 종교적 입장을 무신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신론으로 지칭했는데요. 이신론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신론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종교이며 중국의 지배적인 종교다. 그리고 공자는 기적을 설교하지 않으면 물론 허황된 이야기도 말하지 않았고 오로지 덕성에만 호소했다.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요. 다음에는 이제 볼테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볼테르가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볼테르가 공화주의자였다거나 민주주의자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요. 오히려 계몽 전제 군주의 지지자였다라는 것도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 있죠. 비록 이제 말년이 되어서 이 기대가 환멸로 바뀌긴 하는데요. 그 이전에 볼테르가 프로이센 프리드리히와 러시아 예카테리나에게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계몽군주의 모습을 기대했었다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볼테르는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예수의 선교사들의 묘사로부터 계몽군주정의 이상을 읽어냈는데요. 이것도 사실 그 이전부터의 전통이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정치 체제를 공화정에 가까운 군주정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권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전제적 권력을 황제가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고요. 리치의 관점은 그 이후에 17세기 영국의 지식인들에게로 계승되고요. 그래서 존 웹이나 윌리엄 템플 같은 인물들이 청교도혁명 이후에 영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델로 중국 정치의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67년이 되면 그 경제학자 케네가 중국의 계몽군주정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중국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놨는데요. 중에 이제 중국의 왕이 모든 사회 계급에서 모집한 현명한 관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계급에서 모집한이라는 것은 이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직 등용에 있어서. 당대에 많은 이 18세기 중국 예천론자들은 이걸 메리토크라시의 모범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과거 제도가 중국 정치의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그 공적에 따라 관직에 등용되는 이 과거제 중국의 과거 제도를 신분제 모순이 누적되어가는 프랑스와 대비시키고 예찬하는 것이 일종의 클리셰였습니다. 볼테르도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볼테르 역시 중국을 최초의 철학자다. 이거 마테오 리치의 전통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명한 군주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중국을 또 전제정으로 분류하는 견해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의 자의적 의지가 아니고 황제의 자의적 의지가 아니고 이는 법률에 통치되는 국가다. 이것도 리치에 의해서 이미 언급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거제에 대한 예찬도 빠짐없이 등장하는데요. 볼테르가 보편사 서술을 하나 쓰게 되는데요. 이 보편사에서 서두에서 중국의 정치 체제를 가장 훌륭한 정체라고 예찬을 하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에 관계없이 등용되는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그 볼테르만이 아니고요. 볼테르만이 아니고 많은 중국 예찬론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중국 예찬론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18세기 내내 유럽에서는 중국 예찬과 중국 혐오가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증언과는 별개로 또 다른 출처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을 방문했던 상인과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의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낙후되고 독재로 인해서 숨막히는 야만의 땅이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해군 제독 앤슨의 사례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앤슨 제독이 중국 해안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경험들을 겪게 돼요. 그 중국인 협력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그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세계 여행기를 출판하게 되는데요. 이 1748년의 일입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이후 이 저작이 중국 혐오풍조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 사료를 활용했던 것이 이제 몽테스키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볼테르가 중국 예찬을 대표한다고 하면 몽테스키유는 18세기 중국 혐오를 대표한다고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몽테스키유의 법의 정신에 보시면 세계 정치 체제를 셋으로 구분하고 있죠.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공화정은 또 둘로 나뉘죠. 근데 이 전제정은 공화정과 군주정의 타락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몽테스키유의 설정이었고요. 공화정의 원리가 덕성이고 군주정의 원리가 명예인 것에 반해 전제정을 움직이는 원리는 공포다. 전제정에서 덕성은 필요치 않고 명예는 전제군주의 부조리한 행동에 정응하도록 만들어 위험하다. 전제군주는 모든 이해하심을 억누르기 위해 공포정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서술을 하고 있죠. 그 몽테스키유가 법의 정신에서 중국을 전제정으로 분류했던 몇 가지 원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볼테르가 그 전제적 통치가 볼테르와 반대죠. 지금 볼테르가 전제적 통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으로서의 중국을 그렸다면 몽테스키유는 중국을 전제정의 폐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로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했던 배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 17세기부터 유럽에 유통되던 중국이 굉장히 영토도 광대하고 인구도 많고 막대한 부를 가진 제국이라는 정보에 기초한 것입니다. 몽테스키유에 따르면은 전제정이란 제국의 통치에 적합한 정치 체제였는데요. 왜냐하면 제국의 존속을 위해서는 통치자의 전제적 권위가 필요하고 신속한 결정이 먼 거리를 보완할 수 있고 또 공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총독의 게으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사실 몽테스키유의 개인의 관념만은 아니었는데요. 당대 유럽에 퍼져 있던 아시아의 예속과 이 고대부터 퍼져 있었죠 이미. 아시아의 예속과 유럽의 자유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작용을 합니다. 몽테스키유 이전에 1722년에 출판되었던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보면
페르시아인의 눈으로 당대 프랑스 사회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여기서 레이디라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에 와서 제 호기심을 가장 자극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공화국의 역사와 기원입니다. 이게 페르시아인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이런 정체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지상의 전제정 외에 다른 정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유는 유럽인의 천성에 어울리고 예속은 아시아인의 천성에 어울립니다. 이 관념에 맞는다는 거죠. 중국이 전제정으로 설정한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전에 페르시아인의 편지의 출판 이전에 파리에 거주하던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중국인 학자 황성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황성과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미 중국에서 황제의 권위는 무한이다. 되는 지식인들의 수장이고 이기 때문에 종교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은 통치자 처분에 달려있고 폭군의 온갖 변덕과 일시적 기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법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몽테스키의 중국과는 이미 황성과의 대화에서부터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몽테스키웨 역시 볼테르와 마찬가지로 당대에 유통되고 있던 중국과 관련된 저작 기록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의 선교사들의 기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볼테르와는 반대로 그러한 기록에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예찬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을 지금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사례를 취사 선택할 뿐만 아니라 왜곡시키고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거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앤슨 제독의 기록을 앤슨 제독의 저작을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약탈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한편, 디알드의 중화제국전지에 대해서 안에 등장하는 이 중화제국전지가 중국 예찬으로 사실 채워져 있고 소수의 부정적인 언급들이 등장하는데 부정적인 언급들을 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을 다스리는 것은 곤장이다라는 디알드의 언급은 법의 정신에서는 그 중국인들에게 왕정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생각했던 명예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주장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곤장이 아니고서 다스릴 수 없는 국민들은 명예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따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선택과 왜곡의 뒤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코까지가 설명을 드리고 좀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코는 사실 거의 한국에 소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비코의 중국관에 대해서도 거의 소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비코는 앞서 이제 볼테르와 몽테스키유의 저작에 나타나는 중국의 이미지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반적이죠. 그러나 비코의 저작 안에는 중국과 관련된 모순적인 이미지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 없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 이제 1725년에서 44년까지 출간된 이 책이 비코의 대표 저작이고요. 이 새로운 학문의 여러 구절에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중국인들은 300개를 넘지 않는 음절만을 가지고 있다. 언어가. 그러니까 비코의 언어 발달 이론에서 분절된 언어가 증가합니다. 현대로 올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역사 발전의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상형 문자만을 사용해왔다. 중국의 한자를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동일시하고 있고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게다가 그들의 그림은 양각도 깊이도 없기 때문에 아주 조잡하다. 도자기로 된 그들의 작은 조각상은 이집트의 주물만큼이나 조야하다고 비난받는다. 그러니까 중국을 역사 발전에서 뒤처진 여전히 고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대한 화석의 이미지로 여러 구절에서 묘사를 하는데 이 새로운 학문의 마지막 권에 가보시면 그 반대되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중국의 황제는 온화한 종교, 유교를 의미합니다. 온화한 종교를 다스리고 학문을 배양하기 때문에 대단히 인간적이다.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인간적이라는 말은 비코의 언어 사용에서 더 발전된 문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코는 역사 발전의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면서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했는데요. 이게 고대 이집트 역사가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집트 역사가 중에
바로라는 인물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신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의 시대 이렇게 명명했죠. 이 세 시대를.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인간의 시대에 속한다는 말이고 더 발전된 문명, 다른 문명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17세기 유럽에 유통되어 있던 고도로 발달된 중국 문명의 신화를 연상시키는 구절이죠. 자, 이런 모순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코의 중국관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견해들을 내놓았는데요. 그 이탈리아의 그 로시, 가린, 졸리 뭐 이런 이탈리아의 학자들은 이 원시적이고 미개한 중국의 이미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서의 세계관에 저 중국이 가하던 위협, 이 위협은 뭐냐면 아까 마테오 리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요. 계시 종교의 권위와 계시 종교와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고 문명을 발달시킨, 그것도 고도로 발달시킨 민족이라는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을 원시적으로 묘사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인 연구자 중에 이제 장롱 씨는 거꾸로 이제 이 긍정적인 언급에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앞서의 부정적인 언급들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이런 방구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비코의 비코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아이제이아 벌린 같은 철학사가들에 의해서 현대 다원주의의 선구로 언급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비코의 다원적 세계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급들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진짜인가? 제 견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앞서 볼테르와 몽테스키에서도 나타났던 중국 문명의 전략적인 사용 이런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모순이다 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이거 결론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코의 중국관을 검토하기 전에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좀 연구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코의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이 나폴리의 사상가였던 비코는 볼테르나 몽테스키에와 달리 당대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주장은 베네딕토 크로체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네딕토 크로체 유명한 연구소 잠바티스타 비코의 철학이라는 이 연구소에서 비코를 자신의 시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고립된 사상가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 이후에 많은 이탈리아 연구자들이 이 크로체의 주장을 반박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바달론이나 지아리추 같은 연구자들이 당시 이제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나폴리 왕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이 비코의 역사 발전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계급 투쟁과 관련된 이론들이 당시 나폴리 민중들과 그 스페인 지배자들의 현실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사실 이 고독한 사상가 비코라는 이것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코가 당대 정치적 현실을 자신의 작품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볼테르나 몽테스키와 달리 실질적인 정치적 개혁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크로체의 언급을 한번 인용해 보면 확실히 비코가 살던 시기와 국가는 다른 계몽주의자들과 달리 혁명과 격변의 시기나 장소가 아니었다. 여기 이제 동의하고 있습니다. 비코도 정치 체제 변화와 발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데요. 새로운 학문이라는 이 책에서도.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이제 유럽 지식사회에서 하나의 전통이었던 정치체제 3분법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몽테스키어와 달리 각각의 정치체제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와 달리 공화주의적 자유를 예찬하지 않았고 공화정을 얘기하면서 볼테르나 몽테스키와 달리 군주정의 타락한 형태로서 전제정에 대한 비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한 연구가 있는데요. 목비오라는 이제 정치철학자입니다. 그 비코가 정부의 형태를 유형화했던 것은 자신의 저작에서 오로지 자신이 일어난 역사 발전 과정의 각 단계를 역사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걸 배경으로 좀 이제 그럼 비코의 중국 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코는 중국에 대해서 거의 몰랐습니다.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볼테르나 몽테스키에는 당대 프랑스어로 출판된 사료들까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비코는 프랑스어를 전혀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에 인용된 모든 출처들이 1680년에서 1720년 사이에 라틴어나 이탈리아로 쓰여진 저작이 100%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전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선교사들의 저작은 출처로 인용하고 있고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번역된 유교 경전의 라틴어 번역본을 직접 읽었는지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출판된 중국 관련 저작들은 아마 읽지 못했겠죠, 당연히. 중국에 대한 지식이 동시대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별로 없었는데요. 비코가 새로운 학문에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 보편사의 서술인데요. 그러니까 비코는 원래 이제 법률가 출신이고 로마 법제사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제사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추출해낸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던 다른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던 파편적인 정보들을 로마사의 흐름에 끼워 맞춤으로써 보편사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는 거.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면 비코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러면 비코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 보편사 서술의 영역에 있어서 중국 문명에 대한 정보가 성서에 가하는 위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협이 바로 비코의 맥락인데요. 아까 마테오 리치의 주장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또 하나의 주장을 소개해드리면 마테오 리치와 동시대 약간 후에 마르티노 마르틴이라는 이 선교사가 중국 고대사에 대한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유럽에 유통시키는데요. 여기서 중국 측 사료를 사실로 검증 없이 이제 서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중국의 이제 신화적인 왕이었던 보키시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이 보키시 마르티노의 책에 쓴 보키시의 연대를 보면 성서에 나오는 대홍수의 연대 이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무오주설에 입각해서 대홍수 이전에 어떤 문명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르티니의 책이 출판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유럽의 지식사회에는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이냐? 중국 측 사료냐, 성서냐? 중국 측 사료와 기존의 성서의 연대기를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전유럽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17세기 보편사 서술의 개작과 관련된 논쟁인데요. 당대의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당대 유럽의 모든 지식인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비코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비코도 이 논쟁의 와중에서 그러나 성서의 역사적 사실성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문명을 원시적으로이고 미개한 문명으로 묘사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네, 비코 이론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했는데요. 인간의 시대라는 것은 이성이 발달한 시대를 의미하고 이제 비코의 당대죠. 그 이전의 두 시대는 이성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로 설정을 합니다. 시적인 지혜가 지배하는 시대인데요. 시적인 지혜란 비코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이게 불변성을 부정하고 인간 본성의 역사성을 주장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상상력이 굉장히 큰 반면 추론의 능력은 떨어지듯이 초기의 인류는 이 초기 앞선 두 시기의 인류는 비코의 당대처럼 이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상상력은 훨씬 풍부한 민족들이죠. 이것을 고대에 쓰여진 신화라든가 고대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거의 쓰여진 그대로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들은 창조의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시적인 지혜의 산물이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써낸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코가 인용한 신화 창조의 예를 들어보면 처음 인류가 그리스인들이 처음 결혼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결혼과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있겠죠. 사실, 사건, 사물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분류해서 개념화시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인화시켜서 헤라, 제우스의 아내 헤라라고 하는 상징 인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비코가 볼 때는 중국과 그 마르티니가 언급했던 중국의 보키시라던가 심지어 공자마저도 헤라와 마찬가지로 시적인 지혜의 산물이다. 중국인들이 창조해낸 거다.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성서의 연대기를 수정하지 않아도 됐죠. 성서의 연대기보다 오래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중국 측 사료를 통째로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비코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코도 그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거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최초의 국가는 귀족정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계급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정으로 이행하고 그리고 민주정에 다시 파당이 형성되면서 민주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의 정치 체제가 군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발달된 문명의 정치 체제가 이제 군주정이라는 거죠. 비코의 설정에서는. 근데 중국을 군주정으로 설정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앞서 제시된 미개하고 원시적인 이미지와는 사실 모순되죠. 군주정이 가장 발달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아까 신의 시대와 영웅의 시대 역사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과는 모순되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새로운 학문 후반부 마지막 권에서 비코는 중국의 황제는 온화한 종교로 통치하는 데다 문예를 익혔기 때문에 대단히 인간적이다라는 언급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부분은 비코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지금 어떤 역사 발전의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를 그 환경 결정론, 지리 환경 결정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인간적이다, 대단히 인간적이다라는 이 수식어가 들어가는 문명은 둘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유럽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 읽어볼게요. 비코의 언어 표현에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대, 역사 발전 경로의 최종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다른 뭐 아시아에 대한 일본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웅적인 본성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 영웅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영웅의 시대 초기 단계에 속한다는 얘기죠. 이런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평화 정책을 시행하는 인도의 황제들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 중에 유럽만이 중국과 비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모순된 언급은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느냐? 종교와 문명의 상관관계가 맥락입니다. 비코의 종교적인 성향을 좀 살펴보면요. 비코는 무신론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했죠. 볼테르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비코라는 책에는 피르베의 아까 무신론자의 사회에 대한 가정 여러 차례 반박을 하고요. 예, 그리고 세상에 철학자만 있으면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했던 폴리비오스에 대한 반박도 등장합니다. 비코는 이들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종교와 문명 발달의 상관관계,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수적이다 라는 관념에 대한 복권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종교만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감정의 후삼으로써 유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언급입니다. 무신론에 반대했죠. 그리고 문명 발달을 위해 종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비코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리스도교 사상가들과 달리 유대 그리스도교에 국한되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괜찮다였죠. 비코의 주장은 어떤 종교라도 꼭 유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라도 인류를 문명화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 비코의 주장이었고요. 원래 비코를 전형적인 그리스도교 사상가로 계속 이해되어 왔습니다. 지난 크로체 이후에 지난 100년간 그래 왔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코가 가톨릭 사상가라는 보는 관점이 이 지점에서 이 전통적인 견해가 반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은 5권에 등장하는 중국을 고도로 발달된 문명,
그 유대 그리스도교 문명이 아닌데도 고도로 발달된 문명으로 설정한 것은 비코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였죠. 다시 말해서 비코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 그리스도교와 상관없는 세계 모든 문명이 온화한 종교,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교가 아닌 각지의 자생적 종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교가 되겠죠. 중국의 경우에는 이 자생적 종교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역사적 발전, 유럽 못지않은 역사 발전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중국의 사례로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세 명의 사상가의 중국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앞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주장, 그러니까 18세기 유럽의 지식인들이 유교나 중국의 정치체제나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이론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혹은 저의 표현으로 전략적인 도구로 중국을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실 대다수의 계몽주의자들에게 이국 취향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이미 16세기 말, 17세기부터 비유럽 세계와 광범위하게 유럽인들이 접촉하게 되고, 이 계몽주의자들은 이 비유럽 세계 문물과 제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대다수가 호의적이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비유럽의 관습과 제도 자체에 큰 감화를 받았다거나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국 취향이란 유럽 사회를 상대화시켜서 비판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례로 제가 들어드렸던 몽테스키우의 페르시아인의 편지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인 여행자들은 사실상 그들의 모습으로 가장한 몽테스키우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페르시아인의 입을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상대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다라는 거고요. 이 송태훈 선생님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철학사전에 수록된 사행시가 있는데요. 공자에 대한 묘사인데 이게 볼테르가 공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볼테르가 묘사한 공자 역시 몽테스키우의 페르시아인과 마찬가지로 볼테르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저는 볼테르에게 있어서 중국은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타키투스는 고대 게르만 사회를 이상화시킴으로써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려 했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이상 사회를 묘사함으로써 영국의 빈부격차를 비판하려 했던 거죠. 볼테르의 중국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볼테르, 몽테스키우 이 세 명 비코 이 세 명의 사상가의 저작에 등장하는 중국의 이미지가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죠. 저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있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중국과 관련된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비코에게서, 그러니까 볼테르와 몽테스키우보다 비코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코의 저작에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모순적 진술. 역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비코는 스스로 중국에 대한 나의 묘사가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동아시아 문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식도 제한적이었고 이 사람이 관심이 있던 것은 중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성서의 연대기를 수호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끼워 넣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교가 아닌 세계 각지의 자생적 종교가 인류를 문명화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가 필요했던 거고 그런 걸 위해서 자기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을 그저 주장마다 상황에 맞게 활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모순은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활용으로부터 비롯되는 모순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볼테르는 중국에 대해서 알기 전부터 이신론자였고 그 이전부터 군주정 지지자였죠. 몽테스키우에는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을 얻기 전부터 정제적인 데 비판적이었고 비코는 중국에 대해서 알기 이전부터 상관없이 이미 고대 세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문명의 자생적 발전설을 이미에 대한 신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의 전략적인 도구일 뿐이었다. 중국은. 이런 결론인데요. 이런 결론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주장, 유교 문명이 계몽주의의 기원이다라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볼테르, 몽테스큐에 믿고 두루두루 이제 검토를 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중국관이 갖는 차이와 어떤 공통점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그 동분서주 원래 컨셉은 가능한 한 지정 토론자를 좀 많이 모셔서 좀 더 활발한 그런 토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첫 회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한 세 분, 네 분 이렇게 가능하면 많이 모셔서 조금 더 이제 전문성 있는 활발한 토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이제 이정훈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사학과의 김밀철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정훈 선생님 한번 토론을 해주시죠. 예, 중문과 이정훈입니다. 사실 저는 먼저 임동현 선생님 발표 아주 감동적으로 경청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문외한에 가깝지만 뭔가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대화를 하자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동양 전공자 중에 한 명이 발표를 토론을 맡아야 됐고 그래서 제가 힘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불려온 게 아닌가. 장무선 선생님께서 워낙 카리스마 있게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거절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그냥 흥행을 더 이렇게 흥행 요소를 높이는 차원에서 억지스럽게나마 굳이 쟁점을 만드는 쪽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 같고 전공자로서의 깊이 있는 토론은 아마 김민철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동현 선생님 발표 너무 논지도 간명하고 아주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요약해 주셔서 배운 게 많습니다만 저는 굳이 억지스럽게 좀 바깥으로부터의 그 쟁점을 지어내고자 한다면 하나는 이 서구 근대 문명 계몽주의의 기원 가운데 하나로서의 동양의 영향, 중국 유교의 영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맥락, 우리도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과장과 왜곡일 수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장과 왜곡이 필요해지는 어떤 맥락이 전반적으로 큰 차원에서 문명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또 한편에서는 엄밀하게 비판해 주신 것은 물론 10분 공감하지만 그러한 언급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금기시하거나 금지하는 차원까지는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안에 중국에 대한 유럽의 시각이 처음에 아주 일종의 이상화, 그다음에 이렇게 찬양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점점 중국에 대한 비하, 혐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그런 바뀌어가는 것들이 유럽 내부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그 전략화된 선택의 요소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점점 어떤 힘을 잃어가는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한 몰락의 과정으로서 더 이상 참조 체계로서의 기능이 약해져 갔다라고 하는 중국 자체 사정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이런 문제들 어떻게 외부의 대상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맥락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하는가의 문제. 언제나 왜곡과 오해가 기본적으로는 동반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왜곡과 오해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체적인 필요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며 또 그 배후에는 자체의 세부적인 논리만큼이나 그 나라 자체가 가진 어떤 전반적인 역량의 문제, 참조 모델로서의 그 활용 가능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동아문화연구소라는 그 아이덴티티에서 동아시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동아시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지역 구분이 아니라면
서구 근대라고 하는 압도적인 어떤 우리의 참조 모델, 대타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항상 있고요. 또 이런 대화 토론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동아문화연구소가 서양과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이 동양과 서양 사이에 아주 오래된 이런 상호 참조의 특정한 관계 양상을 이제는 좀 변화시킬 어떤 그 객관적인 수요와도 무관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영화제를 로컬일 뿐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이게 이제 서양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는 서양 자체에서보다도 우리들 내부에 그 각인되어 있는 서구적인 것을 기본값 보편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지한 지식인일수록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시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 지금 변화된 역관계 속에서 이제 좀 다른 어떤 그 시각, 관점들을 요구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아문화연구소 이 동분서주 프로그램도 이런 서양 자체를 지방화하는, 그리고 또 이 탈보편화하는 전반적인 이 국제적인 어떤 과제 흐름 속에서 기획되었고, 또 그런 면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지하게 토론될 때 훨씬 더 기획의 취지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럽이 중국을 참조 모델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사실 그 아직 뜨기 전에 유럽, 중세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잘 모르는 나라지만 사실 피부에 와닿는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 중국이 뭐 세계 경제 중심이었거나 뭐 인구 대국이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럽이, 중세 유럽이 그 말하자면은 그 처한 어떤 위기들, 뭐 패스트 유행 이후에 몽골의 침입, 그다음에 이런 그 거의 붕괴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모색, 르네상스라든가 종교교육이라든가 또 산업 측면에서 자본주의 형성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원래의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열심히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들을 모색을 하는 것인데, 그 시기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뭐 몽골의 침입 같은 구체적인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 17세기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그 중세 유럽 궁정에서의 중국 취미, 중국에 대한 이상화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하루하루 그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비단이라든가 도자기 같은 압도적인 기술적인 우위에 입각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생산품들, 사치품들이 주는 어떤 매혹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그 대등한 관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자기들의 어떤 그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의의가 지금과는 다르게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구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르네상스가 그 고전으로 돌아가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라는 어떤 내부의 회귀 운동이지만, 이 복고 이외에 그 자신들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그 참조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는 그런 개방성과 포용성이야말로 서구 근대가 성공한 기획으로서의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던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점점 이 힘을 잃어가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역관계의 변화가 이 유럽을 일종의 고독한 존재로 외부에서 참조 대상을 찾기 어려운 늘 자기 언급적인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외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 폭력, 제국주의라는 그 서구 근대의 또 다른 어두운 면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문명사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그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서구 근대가 특히 계몽 사상이 내세웠던 많은 가치들이 서구 그 자체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다지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일종의 미완의 기획일 뿐이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최근의 모습들은 훨씬 더 실망스럽죠. 뭐 트럼프의 등장이라든가 뭐 미국에서의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가 유럽에서의 각종 인종 차별 문제, 뭐 네오나치즘이라든가 뭐 프랑스조차도 톨레랑스를 주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민자들과의 갈등 등등, 극우 정당의 약진 등등,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해왔던 유럽과는 다른 어떤 굉장히 난맥상들을 연출하고 있고, 또 그것이 단기간에 매우 성공적으로 스스로에 의해서 교정되어 나가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지배와 비지배 관계로 얽혀 있는 서구 혹은 유럽과 또 많은 제3세계 나라들의 관계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왔지만, 서구의 모델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이 많은 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에게 이제까지 참조와 복제의 시도가 실패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참조 가치로서는 그다지 이 적극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최근 이 부상은 그런 이제 서구의 모델을 따르지 않고서도 자기 자체적인 나름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자기 모델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그 어떤 한계를 뚫고 성장했던 모델로서 일정 부분 매력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제시가 되었고, 또 그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제까지 어떤 그 금융적 지배, 뭐 군사적 영향력을 기초로 한 어떤 그 글로벌 어떤 무역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한 지배와 뭐 그 틀 안에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대안들을 따르게 했고, 그것이 지금 이제 뭐 일대일로 등등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주도권 다툼 등등의 상황으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델 경쟁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의미 있는 이 변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 스스로도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한국이 일종의 오늘날의 형태로서의 근대 서구의 가치에 세속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식민지 출신 국가로서는 드물게 둘 다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했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고, 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해야 하는 많은 저발전 국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유럽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참조 모델로서 기능해 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뭐 내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하나의 모델이, 혹은 최소한 미국, 유럽과 경쟁하는 어떤 모델 경쟁의 한 축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유보적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많은 측면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병렬적으로 참조 가능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이 있고, 이런 맥락들 때문에 저는 임동현 선생님의 학자로서의 어떤 진지한 양심과 또 이런 것이 일종의 국뽕의 아시아 버전이 할 수 있는 뭐 앞봉 같은 것을 혹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10분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양사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말하자면 이런 이 주사, 이런 담론적 수요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조차도 팽배해 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더 넓게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부의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과 더불어서 중국 몰락한 아시아의 모델이 지금 이제 20세기 이후 21세기 들어서는 빠른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기 때문에 모델로서의 어떤 참조 가능성과 일정한 권위를 뭐 BTS, 뭐 지금 오징어 게임 등등 보이는 문화적인 현상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이 보이는 굉장히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성공적인 어떤 모델로서의 기능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앞에서는 좀 이제까지의 서구와 동양의 관계를 보던 것과는 다른 관계, 그리고 그 배후에 작동하는 어떤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를 망라하는 역관계 변화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열린 자세로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원래 메모했던 거를 파일로 채팅창에 올렸으니까 혹시 정신없게 들으셨던
어떤 분들이 계시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 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토론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창조 모델로서의 우리 자신의 문제까지도 이제 포괄적으로 논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동아문화연구소 콜로퀴엄이 나아가야 할 바와 또 연구소 자체가 또 지향해야 될 바까지도 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들었고요. 마저 두 번째 토론자이신 김민철 교수님 토론까지 마저 듣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저는 토론문을 짧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발표하신 임동현 선생님의 관점에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유학을 한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유럽에 학을 떼고 돌아온 유럽 유학파의 입장에서 동양이 당연히 완벽하지 않지만 서구와 비교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18세기 유럽 계몽 사상의 기원에 중국이 있는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임동현 선생님이 어느 정도 보여주셨고, 요점은 이렇습니다. 저의 견해의 요점은 역사 서술을 할 때, 그러니까 현대 담론의 지형이 어떠한가 이것과 별개로 역사가는 그 담론의 알맹이 중에 역사적인 오류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역사 서술에서 쟁점이 되는 그 범주의 설정, 그리고 서술의 일반화 문제, 서술의 정도의 문제, 이런 걸 따졌을 때 유럽 사상에서 18세기 유럽 사상에서 기독교와 그리고 신학 논쟁과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가 갖는 그 거대한 비중, 그리고 14, 15세기부터 존재했던 공화국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아주 그 깊은 관심, 그리고 왕국들과 공화국들의 관계 설정, 그리고 유럽 바로 동편에 있는 러시아와 투르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몽 사상가들에게 얼마나 정말로 크게 중요했는지를 고려하면 유럽 18세기 사상가들의 담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도 작아서 사실 그것을 아주 현대에 와서야 이렇게 찝어내서 겨우 강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이 볼테르고요. 또 약간 예외적인 사람이 몽테스키유고, 그 외에 예외적인 중국 전문가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성서 전문가들이 있었고 고대사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유럽 사상에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유럽 사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토대들의 비중을 따질 때, 그리고 계몽 사상이라는 것이 계몽 사상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지만 당시에 빛이라고 부르던 그 어떤 운동의 조류가, 물론 하나의 조류는 아니지만 그 운동의 조류가 당대에 가지는, 그리고 후대 19세기 20세기에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해석과 오용을 통해서 갖게 된 정치적 개혁의 의미를 고려하면 중국이나 유교가 계몽 사상에서 되게 의미 있는, 상당히 비중 있는 토대나 기원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요. 18세기 사상가들에게 유럽 내의 왕국과 공화국들의 역사가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바깥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투르크와 페르시아가 왜 몰락했는가, 그 대단한 문명들이 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뭐 아주 많은 유럽 사상가들이 꼽았던, 그리고 그들에게는 상식적이었던 해답은 전제정이었기 때문이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망하고 결국 사람들은 생산에 자신을 투입하지 않게 되고 결국 말라 죽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종교가 짓눌러서 더 빨리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투르크가 그 옛날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약하게 되었고, 특히 투르크는 아직은 강대국이지만 러시아와 투르크 중에 누가 떠오르는 태양인가, 이걸 놓고 당시에 이제 논쟁이 붙을 만큼 볼테르는 러시아 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럽 바로 동편에 유럽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쪽으로 아메리카가 있는데, 중국이 유럽인들에게 의미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이신론의 국가이고, 그리고 능력주의의 장점을 갖춘 국가이고, 동시에 유럽과 대단히 다른 토양과 주식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전제정의 폐해를 겪으면서도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메리카가 아주 중요한데, 아메리카는 유럽인들에게 자연 상태란 무엇인가?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나아갈 때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더 불행해지는가? 인간이 사회성을 갖고 태어나느냐? 문명이 좋은 것이냐? 인간이 집단으로서 사회나 국가를 이루고 과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앞날에는 어두움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유럽인들에게는 아메리카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타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유럽 문명의, 유럽 계몽 사상의 기원에 아메리카가 있다, 페르시아가 있다, 터키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중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료에서 중국이 드러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단 저의 견해고요. 좀 지엽적인 것으로 나아가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토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볼테르가 보편사에서, 세계사죠, 그 습속론에서 맨 처음에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서술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볼테르에게 중국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볼테르가 보편사라는 개념을 쓴 것은 보쉬에의 보편사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보쉬에가 쓴 보편사는 기독교 보편사고요. 교회사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테르는 기독교 교회사로부터 벗어난 보편사를 쓰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도로부터 서술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거대한 문명이 기독교가 아닌 종교 위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볼테르는 모든 글에 대해서 자기가 쓰는 한 편 한 편의 글이 전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글을 쓸 때 그 글이 겨냥하고 있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글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사 서술인 습속론의 상대는 기독교 문명사 서술, 당대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문명사 서술을 깨는 거죠. 근데 케네와 볼테르의 반대편에 중국을 철저하게 전제정으로 바라보는, 몽테스키에는 인구론을 이야기할 때 전제정 밑에서는 인구가 성장할 수 없는데, 그래서 유럽은 지금 전제정이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뭐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분배해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에가 인구에 민감한데 뭐 당대인들이 다 그랬지만, 거기서 전제정은 인구를 감소시키는 변수로서 거의 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고, 중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제정인데 몽테스키에가 볼 때 왜 인구는 많으냐 이거죠. 몽테스키에는 결국 자기의 그 정갈 보도인 기후와 풍토로 가서 중국의 기후와 풍토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도 아무도 그걸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몽테스키에가 중세법과 로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사람들이 논박하는 부분이 되고, 토론의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에뿐만 아니라 미라보 백작의 아들인 미라보 후작이나 뭐 브리소 글라비에르, 그리고 프랑스의 그 많은 혁명가들은 특히나 더 아주 일관된데, 혁명가들은 중국을 이야기할 때 거의 그냥 저 아시아의 아주 강고한 전제정으로 도매금을 하고 지나가고요. 페르시아랑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페르시아와 중국을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터키랑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터키랑 묶는 이유는 터키는 여전히 강대국이고 중국도 여전히 강대국이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와 달리. 그런 맥락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계몽사상가들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자유국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군주정이든 공화정이든 무엇이 됐든 자유로운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쟁점이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습속이고요. 습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볼테르가 세계사 제목을 습속론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습속을 보면 그 사회가 앞으로 잘 될지 못 될지를 알 수 있는데, 전제정 하에서는
노예의 습속밖에 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가들이 볼테르와 달리 볼테르를 숭상하면서도 볼테르의 중국론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은 중국이 예전에는 강대국이다가 요즘에는 좀 덜 강대국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다. 프랑스 혁명가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공자가 중국을 건국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왕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 공자가 중국을 건국했다고 의회에서 연설해도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혁명가들은, 프랑스 혁명가들은 자기들이 고대로부터 벗어나서 중세 천년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유국가를 수립해서 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고 미약하고 불안하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이 자기들 앞에 열려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이후로는 전제정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모든 역사적 국가들을 모델에서 제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거기서 가장 늦게 제거되는, 심지어는 끝까지 어느 정도 제거되지 않고 버티는 모델이 영국 모델이고, 그거는 영국이 전제정의 딱지를 붙이지 않은 거의 유일한 유럽 국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러시아 모델도 제거되고 프로이센 모델도 제거되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혁명과, 그리고 그 전에 혁명보다 어쩌면 더 거대했던 그 계몽 사상의 시대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저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피력한 것이고, 제가 사실 임동현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궁금한 지점은, 임동현 선생님만한 나폴리 전문가가 지금 18세기 나폴리 사상 전문가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좀 쉽게 배우고 싶어서 그 나폴리를 둘러싼, 그 나폴리에서 뭐 가능하다면 저 밀라노까지 그 이탈리아 지식인들의 중국 인식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중국 인식이 어떤 전략적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피코를 넘어서는 18세기 나폴리 전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철 선생님 지금 토론 끝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뭐 재밌네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토론 재밌게 들었는데요. 토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정원 선생님하고 김민철 선생님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 임동현 선생님 좀 메모해 놓으셨죠? 예. 예. 제기된 논평들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다시 한번 좀 반대 토론이 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네네. 좀 해주시고 아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전혀 뭐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요. 또 특별하게 질문을 해주신 건 아니라서 그냥 일단 두 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종훈 선생님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민철 선생님은 저보다 더 전문적인 견지에서 경사상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정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이게 특별히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동서문화 교류, 동서의 물질적, 문화적 영향이 굉장히 거대한 문명사적 담론인데요. 이 담론을 제가 반박한다, 찬성한다, 금기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사실 발표를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지점, 유교는 계몽사상의 기원이 됐는가, 이 주장을 실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검증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발표 취지였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 서천에 관한 담론들 있잖아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제가 아주 지역적인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에 불과하지만 이 주장은, 이 엄밀한 학문적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수많은 강론들로 반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들긴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능력 밖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중국에 쇠퇴하면서 유럽의 중국 취향이 쇠퇴한 것 아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누아주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18세기에 지식인들의 중국 활용과는 별개로 유럽의 이제 상류층에서는 중국 취향, 그러니까 장식 예술과 건축에 있어서 중국 취향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은 이미지들을 찾으실 수 있는 중국식 정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도자기, 중국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도 제가 하나 의문을 갖는 게, 이게 진짜 중국의 모습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시누아제리와 관련된 작품들을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전혀 중국과 연관되지 않은 이미지들,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뭐 짐승이라든가 동물들이라든가 식물들을 묘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진짜 중국에 대한 이해인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시누아제리가 19세기의 자포니즘으로 대체됐던 것이 아편 전쟁이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중국의 전체 세태가 이런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거와는 제가 말씀드린 논쟁은 그거는 좀 별개의 논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되는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동시대에 공존하고 있었다.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 선생님은 진짜 제가 저기 18세기 지성사 전공하신 분으로서 잘 알고 있었고 같이 학회에서 언제 만날까 싶었는데 오늘 만나서 학담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 뭐 제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저 김민철 선생님 하신 말씀에 이의가 없고 한 가지 여기 서양사를 전공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까 볼테르의 보편사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만 잠깐 드릴게요. 그 원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역사 소설을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구원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사는 성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갖게 되죠. 시간적 범위는 성서에 나오는 가계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고 그 아들은 몇 살까지 살고, 그다음에 마테오와 루카복음은 예수의 가계도로 시작하잖아요. 예수의 아버지 누구, 그 아버지 몇 살까지 사는 누구. 그거를 중세 내내 연대기 작가들이 그걸 계산해가지고 천지창조의 연대와 대홍수의 연대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거 모든 역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그 틀에 맞춰야 했습니다. 적어도 17세기 말까지.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까 김민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보시에였죠. 보시에 보편사. 마지막 보수주의 문화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에도 근데 이제 그 비유럽 문명과 유럽인들이 접촉하게 되면서 이 성서의 틀 안에 맞지 않는 사실들이 생겨나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 아메리카 원주민은 성서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 아담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마리티노 마르티니에 따르면 그 천지창조 대홍수의 연대보다 오래된 역사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성서의 세계관을 위협하게 되고, 그래서 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볼라자르가 쓴 그 유럽의식의 위기를 보시면 그 비유럽 세계와의 접촉을 서구 근대를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꼽고 있기도 하죠. 근데 보시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에도 비유럽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편사에서.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볼테르는 1장과 2장이 중국뿐만 아니라 비유럽 세계의 역사의 서술을 할애하고 있죠. 자신의 보편사를.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서의 세계관을, 성서의 역사관을 깨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공간적 범위를 깨뜨리려고 했던 거죠. 볼테르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예. 그리고 김민철 선생님 질문해 주신 내용, 그리고 이거 사실 제가 보시의 보편사, 볼테르 보편사 이거 박사 논문에서 다른 적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요거 발표 준비하면서는 이걸 고려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김민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것도 전략적인 활용의 사례로 제가 한번 인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나폴리와 그 이탈리아 계몽주의의 중심이 두 곳이죠. 이제 나폴리와 밀라노, 롬바르디아인데요. 비코의 경우가 이제 나폴리고 유명한 피에트로벨리가 이제 밀라노의 계몽주의 운동을 선도했고 이 정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모든 나폴리와 밀라노의 계몽주의자들의 중국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연구가 아직 축적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주제를 연구하다가 맞닥뜨리게 된 몇 가지 언급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프랑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별 차이가 없고요. 볼테르 몽테스키우의 논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면, 일카페에 수록된 밀라노의 계몽주의 기관지 일카페에 수록된 중국사를 보면은
중국에 대하여라는 기사를 피에트로 베리가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볼테르의 중국관과 굉장히 유사한 중국관을 설파하고 있죠. 왜냐하면 피에트로 베리도 군주정의 지지자였고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지지자였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말고 좀 독특한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나폴리의 18세기 후반의 계몽주의자 안토니오 제노베시가 그 상업의 발달을 통해서 나폴리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 역사적 특수성이 도시가 발달하지 않은 곳입니다. 끊임없이 그 외세 지배하에 있었고 봉건적인 구조가 18세기까지도 계속 지속되던 곳이었고 18세기에도 스페인의 부르봉 왕가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런 봉건성을 어떻게 탈피해야 되는가가 18세기 후반 나폴리 계몽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래서 안토니오 제노베시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저술을 하나 쓰는데요. 중국을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민족, 거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이게 상업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나폴리 왕국이 중국과의 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 조금 오늘 나왔던 얘기와는 좀 다른 담론인 것 같아서 그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제가 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네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정원 선생님, 김민철 선생님 혹시 조금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안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 임동현 선생님 주장 결론을 제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은 그걸 약간 이제 좀 지금 말씀하신 그 김민철 선생님 견해를 포함해서 제가 약간 수사적으로 과장해 본다면 예컨대 유교 문명이 고대 그리스, 로마 혹은 뭐 주변에 아까 들으셨던 터키라든가 뭐 그 페르시아 같은 주변 문명과 더불어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주장을 좀 이렇게 확대한다면 그래도 성립하지 않을 것인가? 또 말을 바꾸어서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에게서 중국 혹은 유교란 그것에 대한 어떤 진지한 관심이나 직접 탐구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파편화되고 주관화된 인식에 근거해서 각자의 그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중국의 존재는 너무나 미미해서 계몽사상에서 그 비중으로도 거의 없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약간 과장이지 않을까. 반대쪽으로 꺾일 수 있는 압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전도된 그 서구 중심주의의 저는 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혹시 너무 풀을 꺾으시는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토론자 선생님이신 김민철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서구 중심주의 아주 거리가 먼 아주 국수주의적인 동양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구 혐오적인.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발언할 때 서구인들이 여기도 계시지만 상당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나름 금방 조심을 좀 덜 했는데 그렇지만 그냥 역사가의 관점에서 제가 본 사료 풀이 전부가 아니지만 제가 본 사료 풀 안에서는 중국을 계몽사상의 기원들 중 하나로 정의시키는 것은 제가 역사를 쓴다면 그렇게 쓸 수 없다 정도.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른 사료를 보시고 또 그렇게 쓰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취사 선택의 문제고 서술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디까지 확장하고 뭐 이런 문제와 연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구 중심주의의 뭐 전도라든가 키를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거나 그런 것은 무슨 그 평가로서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저의 의도나 관점과는 대단히 다른 것이죠. 그 서구인들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반박을 별로 안 하고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말하기 자유로운 면이 있고요. 이 서구 계몽사상의 기원에 중국이 있다는 논지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기에 비서구인들이 더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것이긴 한데 그것이 서구를 어느 정도 모델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 예를 들면 뭐 서구의 계몽사상에 중국이 들어있으면 서구의 계몽사상이 오염된다거나 뭐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근데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건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 사례의 비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체 예를 들면 서구 계몽사상이라는 명사를 써버리면 그것을 주어로 놓는 순간 중국이 그 기원에 있다라고 아무리 그 중 하나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기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서술의 비중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볼테르의 보편사 서술에서 앞부분에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서구 계몽사상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거대한데 그 안에는 자유, 뭐 평등, 신분제 철폐, 봉건제 철폐 온갖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대에 거기 집어넣은 온갖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들까지 고려하면 제가 볼 땐 더더욱 그 중국이 서구 계몽사상에서 차지했던 비중이나 그 수행했던 역할과는 안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계몽사상에서 그 중국이 차지하는 뭐 비중이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논리를 이제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허접한 방식으로 이제 도구적으로 이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 자체가 뭐 서구 중심주의다, 유럽 중심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뭐 결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쟁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발표자 선생님 그 더 조금 코멘트 더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제 특별한 코멘트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거대한 문명사적 담론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이거를 건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자 했던 문제는 계몽사상가들이 과연 중국의 문화, 종교, 제도로부터 자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모델로 자신의 이론들을 고안해냈는가라고 하는 냈다라고 하는 최근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혹시 이종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비판적 서구학자들이 일종의 양심의 차원에서 일종의 알리바이로서 서구 중심주의를 스스로 이렇게 해체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 어떤 그 필연, 강박이 있는 것과 다르게 아시아의 서양사학자들은 존재 자체가 그런 필요로부터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굳이 그런 그 외부적 맥락과 상관없이 그 사료 그 자체로 돌아가서 그 팩트에 기반해서 주장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크게 봤을 때 200년, 300년을 단위로 봤을 때 아까 그 윤동현 선생님은 중국 혐오와 중국 숭배가 이렇게 같은 시간대 뒤섞여 있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예컨대 몽테스키에나 아까 볼테르 같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부분들을 본 사례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 말하자면 서구가 그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비교적 약세에 있을 때 자신들의 어떤 미래를 훨씬 더 다양한 자신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참조 사례들을 다양화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일종의 오픈 소스로서 자유롭게 상상하던 상황에서 말하자면 점점 자신들의 이 변화, 발전, 개혁이 성공적으로 빨라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반대로 주변들은 여러 가지 위기들로 인해 가지고 점차 더 부정적인 참조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만들어진 전통 또 이상화된 고대 같은 것들로 말하자면 스스로를 유일한 자기 근거로 삼는 유럽 중심주의로 가게 되는 상황과 또 이렇게 중국이 분명히 등장했고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18세기, 19세기로 갈수록 점점 더 비중이 줄어들고 심지어 있었던 것조차도
가리워지게 되는 상황,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상황들의 존재 자체가 좀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과제이기는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두 분 선생님이 엄밀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부정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다만 이 맥락들은 지금 오늘의 토론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저희 동아문화연구소 욕심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근거가 박약한 상황에서라도 좀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두 분 선생님께 토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이제 열띤 이제 말씀 나누셨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문외한인데요. 발표 토론 들으면서 정말 좀 새로운 생각들이 약간 샘솟아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플로어에서 이제 쭉 이제 발표와 토론 따라오신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좀 질문이나 어떤 반대 토론 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안지원 선생님. 네.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저는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뭐 두 분 다 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오케이. 뭐 저 황태현 씨나 뭐 저 소위 그 아시아식 국뽕 뭐에서 뭐 유교 수학 중원론 뭐 이 논쟁들은 뭐 있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니까 뭐 이 모든 생학문이 뭐 중국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계속 해온 얘기들이고 또 뭐 최근 한국에서 책들도 몇 권 나오면서 이 유학 이 뭐 계몽주의 기원이다 뭐 이런 주장은 좀 세고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김민주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료 전반으로 찾아보면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가 나왔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제 의심이고요. 한번 듣는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연 서구 근대의 이화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어떻게 대피해서 낼 것이냐라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순수하게 우리가 근대적인 의미에서 자유평등 이런 그 프랑스인의 이것을 계몽으로 놓고 보는 것도 있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유럽 그 16세기서부터 그 과정까지는 무수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그러니까 그 방편 안에서 이 중국적 자료들이 어떤 이 도구적으로 혹은 그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되고 뭐 이런 것들은 까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수이트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 반대하기 위해서 제수이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을 갖다 들이대거든요. 마키아벨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수이트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그 논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중국을 또 끌어들이는 논쟁도 같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이제 마르틴이 예를 드셨지만 마르틴이 얘 같은 경우도 그게 단순히 서구 성경적 그 연대기 작성하고 하는 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만 말고도 또 이쪽에서 나름 스토리가 있어서 끌고 오는 대목들도 있고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그 계몽주까지 가는 그 여러 크고 작은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전래 전쟁도 있고 종교 전쟁도 있고 이 논쟁 사이에서 이제 끌어들여지는 예로 사례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과연 이 메인 팩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뭐 설령 이 방등 사례나 예정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중국 모델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을 거다. 나는 이제 그 생각이고 그 점에서는 이 거의 미미하게 사상적 측면에서 어떤 걸 만들고 해서 이건 그 플라톤 아니면 뭐 키키로 아니면 안 나오는 세상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그 논쟁 과정에서 중국이 참조되고 언급되고 폴리티컬이 하는 과정은 충분히 많고 그 논쟁사 일본들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점에서는 이 문제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딱 끊어놓고 이것 때문에 계몽주의 이러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이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마르티니 이제 이런 예들을 쭉 하셨는데 유럽의 볼테르나 몽테스큐에나 뭐 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비코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는 텍스트를 라틴어나 프랑스나 영어로 써서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에요. 중수화했던 가져간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겠는가? 이것에 이 사람들의 입장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생각이 어떤지 그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소스는 이 사람들이 가져간 그 중국에 대해서 쓴 라틴어나 브루나 이 텍스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넘어갔는데 이걸 쓴 사람들의 입장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뭔지 어쨌든 그 사람들 그런 그 오해든 독해 틀린 것이도 맞든 이걸 보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왜 중국을 이렇게 보고 얘기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 그게 뭘지. 이 모든 소스들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아무리 이제 중국이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제 도구적인 방식으로 취급됐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어떤 진지한 관심이라든가 그러한 관심이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흔적들을 남겼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제 이런 단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맥락을 바꿔보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몽 사상의 맥락에서 중국이 어떻게 취급되는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선교사들이라든가 진짜 중국을 보고 이제 이 중국에 대한 텍스트들을 생산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맥락 속에서 이를테면 계몽 사상의 중국관이라든가 동양관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평가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는 임동현 선생님하고 김민철 선생님이 다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임동현 선생님 한번 저는 들어볼까요? 예, 예. 아니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 문명이 물질적, 문화적 영향을 통째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근대에 미친 영향을 통째로 부정하지 않고, 그러나 통째로 이 전체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점 좀 전제로 제가 발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수의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는 17세기까지는 전적으로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유통되기 시작하는데 이 반종교 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반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종파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 교황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자신이 전 유럽에서 행사하던 뭐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타격도 엄청났죠. 그 헌금을 걷어들일 수 없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트리엔트 공의에서 결의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비유럽 세계의 선교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천병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예수회라는 선교 단체고요. 근데 이 선교의 목적을 선교의 사명을 띠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중국의 혹은 동시대에 중국을 방문했던 상인들과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전혀 다른 유럽보다 훨씬 전통이 오래되고 물질적, 문화적으로 발달한 중국이라는 문명의 외래 종교를 전파하려고 했으면 중국 문화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들은 당대의 거의 유일한 지식인 계층이었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이런 선교적인 관심의 연구 결과를 유럽에 유통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김민철 선생님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안지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 제가 제기했던 질문이 서술의 범주와 정도의 차이, 서술의 뭐 범위의 설정 이런 것인데 계몽 사상이라고 하면 이제 17, 18세기 유럽의 모든 지식인들의 모든 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뒤에 덧붙였듯이 그 계몽 사상이 그 당시에 그 빛이라는 개념이 당시에 갖게 된 의미 그리고 그 이후에 띠게 된 정치적 의미까지 고려하면 예수회는 계몽 사상가들이 공적으로 내세운 집단이고 계몽 사상가들은 거의 모두 자신들을 예수회와
대척점의 노음으로서 자기를 규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회가 왜 중국 텍스트를 가지고 왔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교황청의 정보 수집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몽 사상을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서 그 다음 서술이 뻗어나가는 것이고, 저는 주로 정치 텍스트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도덕 철학이나 뭐 신학 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당신 도덕 철학 신학 텍스트가 대단히 중요한데 법제사 텍스트도 아주 중요하고 뭐 제가 아직 뭐 그것들을 다 뭐 죽을 때까지 봐도 다 못 보겠지만 거의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본 범위 안에서는 정치적인 텍스트에서는 다른 타자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 중국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안지원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유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주제 뭐 큰 틀에서 이제 하는 거 한국에서도 좀 그런 좀 센 얘기들이 가는데 좀 너무 그 논리적 근거도 없이 그다음에 문헌적인 그 테스티모니도 없이 막 떠드는 것은 좀 반대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해서 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때 특히 이제 동서를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특정의 어떤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계몽주의란 뭐다, 절대주의란 뭐다, 뭐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 과정까지서 무수히 많은 논쟁들이 있고 겹치고 가면서 영향을 주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시대사적인 것을 딱 챙길 수 있는 걸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상당 정도 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쨌든 중국에서 활동한 그 예술 사람들도 꽤 숫자가 많은데 서양 사람들 서양 와서 보고 이걸 기록해가고 또 보고를 하고 중국에서 보고를 하고 뭐 이제 가져가고 이 사람들 시각들도 확장해서 보면 어쨌든 이 서양 시각이라는 것 중국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든 게 라틴어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불어로 가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들이 봤던 시각들 중국에 있던 시각들은 뭐 그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왜 중국 공자를 그들은 높이 평가자들이 많으니까 예술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주가는 그 부분까지도 한번 놓고 검토해 보면 이 논의가 좀 더 이 그들하고 저쪽 서양 가서 그들하고 논쟁할 때 이것들이 활용돼가는 대목들도 같이 껴가 있다. 지금은 이제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메인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당대사적으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았고 논의를 많이 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흘렀는지도 이제 모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한 분 정도 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이것만큼은 꼭 한번 질문하고 싶다. 권윤경 선생님, 네네. 선생님, 아니, 저는 이것만큼은 꼭은 아니고요.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토론도 저한테 너무 유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워딩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그렇고 뭐 김민철 선생님이나 임동현 선생님처럼 서양사 이제 전공하시는 분이 이런 종류의 태제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감각을 가지는 게 이 기원, 오리진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한 워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특히 이제 18세기사 같은 경우에는 계몽 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기원이냐 아니냐로 오랫동안 이제 논쟁을 거듭한 끝에 그 기원이라는 개념을 해체하자. 왜냐하면 특히 이 기원이라는 뭐 환상 이런 논문이 있을 정도로 기원이라는 것에는 한편으로는 뭐 요새 이제 중국이 문화 전쟁을 벌일 때 종종 이제 함의하는 것처럼 이후의 문화적 발전 과정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제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마치 태아가 나중에 인간이 될 그 무엇의 모든 것들을 태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원을 잘 알면은 나중에 이제 펼쳐지는 이후의 과정도 잘 알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이후의 과정을 기원으로 소급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전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18세기사를 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프랑스 혁명의 오리진이라거나 심지어 뭐 디오리진이라거나 이런 얘기는 더 이상은 이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역사의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게 기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강한 워딩이라서 하지만 이것들을 바꿔서 이제 이 중국이나 다른 문명이 당대 이 계몽사상의 중요한 이제 레퍼런스였다. 상호 참조항이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굳이 이제 그들의 사이에 비중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다 같은 의미나 같은 용도로 이제 계몽사상 담론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몽사상의 전체적인 담론 세계 내에서 이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위치, 각자의 이제 역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연구함으로써 계몽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제 시각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정호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종류의 이 연구나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더 큰 이제 맥락에 대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연구들은 저는 이제 주로 서구에서 먼저 진행된 이런 연구들을 볼 때 이 적어도 이 연구의 이 일부가 시작된 계기는 이제 유럽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지닌 학자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글로벌 히스토리를 쓰자. 이제 동서양이나 아시아나 이런 단위들을 고정된 단위로 보지 말고 이것들을 이 오늘날 근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이제 상호 참조와 상호 의존과 상호 작용, 상호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사를 한번 조명해 보자. 이러한 목적에서 이런 식의 이제 18세기, 16세기, 17세기 이후 이제 이 서구가 타자를 어떻게 조망했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어떻게 끌어들여왔고 또 반대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써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제 생각에는 이 원래 의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양쪽에서 좀 나간 면이 있지 않나. 서구에서는 결국 그래서 이러한 이 다양한 조류들을 흡수해서 그래 우리는 훌륭한 서구 사상을 만들어냈지. 그래 우리는 혁신의 문화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서구 문명을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또 동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이 열등성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방책으로 이 동양 문명도 더 우월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 방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원래 글로벌 히스토리가 주장했던 바는 이제 지향했던 바는 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 담론체를 해체를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문화나 특히 지성사에서 볼 때 지성사를 어떤 유럽적인 관념을 오로지 유럽 내에서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대에서 기원한 셀프 제너레이팅한 트레디션 위에서만 봐야 되느냐. 저는 제 연구 주제가 주로 이제 식민지 혁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 주제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전통이 유럽의 자유 전통 관념에 영향을 주느냐, 어떻게 같이 연결돼서 근대의 자유 관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마치 이 실체가 더 강고하게 있는 것처럼 둘 사이의 차이와 이 둘 사이의 이 경계선을 더 강하게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편입니다. 이런 연구들의 원래 의도는 동서양의 경계를 해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간의 경계선을 흐릿하게는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던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오히려 이제 사이드가 얘기했던 동양과 서양 사이의 이 경계선이 더 고착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권윤경 선생님은 다음 2회 우리 동분서주 토론자로 지금 예정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회 토론자로서 이제 리허설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명료하게 두 가지 문제를 딱 제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임동현 선생님 혹시 좀 이렇게 답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뭐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기원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들의 워딩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인용을 했지만 유교 문명은 계몽주의 기원이다. 아니면 동양이 서양을 계몽했다. 라든가 굉장히 도발적인 이런 워딩을 실제로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전 동의합니다. 이런 워딩을 빼고 이런 워딩을 뺀다면 좀 덜 급진적인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한다면 이걸 통째로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거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제가 이 이론이 이의가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두 토론자 선생님은 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너무 좋은 이정훈 말씀을 선생님, 네. 주셔서 덧붙이거나 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철 선생님은 혹시 또 네, 저로서도 뭐 달리 덧붙이거나 답변하는 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말로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이것만큼은 꼭 내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저기 오늘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박수철 선생님, 네네. 네, 저기 동양사과 일본사 전공하고 있는 박수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사실 확인에 관한 것 하나만 간단하게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5세기, 16세기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은 동양에 관한 지식을 보고를 해서 이제 로마 교양청으로 갈 텐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볼테르나 몽테스키에한테 그 정보가 전달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이 경전도 있잖아요. 뭐 13경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경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직접 이 텍스트로 전달이 됐는지. 그러니까 요컨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볼테르와 몽테스키에가 접한 그 중국의 지식이 1차 자료인지 2차 자료인지 아니면 텍스트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그 전달이 됐는지 동양에 관한 그 사실 자체를 조금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예수회와 교황청의 관계를 그 명령하다식 관계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 사실 예수회 회원들이 파문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왜냐하면 예수회 선교의 기본 방침은 적응주의 선교죠. 그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문화를 완전히 인정하고 기독교 사상, 기독교 신학을 중국 문화에 중국의 관념에 맞추어서 전파하자는 것이 적응주의 선교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래 논쟁 당시에도 중국의 유교 전례를 완전히 다 인정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예수의 선교사들은.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교황이 이제 교황청은 이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문시키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요거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출처에 관해서는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선교사들은 기본적인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국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펴낸 중국에 관련된 소식들이 라틴어로 출판이 된 거죠. 그 출판된 책을 통해서 출판된 책이 유럽에 널리 유통됩니다. 그 출판된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원사료를 본 건 아니죠. 당연히 예수의 선교사들이 출판한 책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관한 정보를 접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라틴어로 예컨대 번역된 게 그 뭐 이게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예컨대 선집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가공될 수도 있고, 또 예컨대 볼테르나 몽테스키에가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지식을 이렇게 확보할 때 어떤 텍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에요. 물론 뭐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들어왔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를 근거로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중국에 관한 지식을 얻었는지, 물론 이 예수의 보고서 자체가 뭐 그러한 그 중국에 죄송합니다. 관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교황청에 들어간 보고서가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라는 네, 그거 확인하고 거기까지도 있습니다. 알고, 그러면 그 출판된 자료들을 거의 그대로 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뭐 같이 그거를 공부하는 모임이나 이런 건 따로 없었나요? 당시에 그 서양인들이. 예컨대 거기에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런, 이건 뭐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그게 출간이 돼서 그거를 뭐 예컨대 살롱 모임처럼, 예컨대 일본은 네덜란드 학문을 이렇게 그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초닝이나 하는 이 상공업자들이 그거를 부유한 애들은 같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양의 지식을 얻는데, 이
뭐 예수회를 통해서 그 라틴어로 번역된 게 이렇게 전달됐다고만 그렇게 저도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게 유포가 되고 그 지식인들이 그게 어떤 관계가 됐는지 혹시 그런 정보를 혹시 알고 계시면 그걸 조금 부연 설명해 예, 주셨으면 제가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는 게 안 네.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중국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임이 있었나 이거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롱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일례로 이제 그 밀라노 계몽주의 서클에서 출판한 일카페라는 잡지에는 기사가 한 챕터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네네. 상원들이 감사합니다. 네. 네네. 벌써 5시간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콜로퀴움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콜로퀴움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접속을 해주셔서 그 성황을 이루어주시고 해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다음 이제 11월 5일이죠. 창원대학교의 신동규 교수님께서 장자크 루소의 정치 사상의 주요 개념들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갔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2회 동분서주 콜로퀴움에도 또 많이 접속해 주시기를 이제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임동현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이정훈, 김민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접속해 주신 여러 방청석의 선생님들께도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콜로퀴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